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2012학년도 수능의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을 크게 넷으로 나눴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분석 철학,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는 언어의 의미를 밝히자고 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 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언어 분석을 중시합니다. 예, 비트겐슈타인 집안은요, 오스트리아 철강 재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술 이전하지 않았으면 포항제철이라는 회사가 생길 수 없었습니다. 고마운 집안입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집안은 예술을 사랑했는데요. 여러 음악가들을 초청해서 연주회를 가졌고요. 여기에 클림트라는 화가가 비트겐슈타인의 그 눈아의 초상화를 그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카네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재력가여서요. 클림트의 전시회를 후원하기도 했고요. 브람스를 저택으로 초청해서 연주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오남 3녀 중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어, 그와 반대로 이제 반대의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하고 중학교 동창생이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수십 명의 학생들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제 클로즈업 한 건데요. 여기에 비트겐슈타인이 있고 여기에 히틀러가 있네요. 음, 비트겐슈타인과 중학교 동창생이었던 히틀러의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의 신경질적 고함 소리와 매서운 손맛을 보여주곤 했다. 이 두 사람은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바그너의 음악 세계에 심취했다. 비트겐슈타인은요, 프레게와 러셀의 제자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거든요. 프레게는 독일 예나 대학 교수였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1911년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프레게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러셀을 만나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프레게는 논리적 연결사들인 아님, 그리고 또는, 그리고 양화사들인 모든, 약간의 이와 같은 논리적 연결사와 양화사들을 사용해서 명제들을 기호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러셀, 그리고 그 제자인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그 제자인 가능세계를 말한 카르납 모두 프레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러셀은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프레게의 양화 기호를 도입해서 언어를 분석하여 그 뜻을 명료화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인 논리 철학 논고하고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을 대표하는 저서인 철학적 탐구라는 책입니다. 이 제시문은 이 전기 철학인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18년에 나온 논리 철학 논고는요,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데, 여기에 이 책의 내용이 그림 이론입니다.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다. 그러니까 언어 대신에 다른 말로 명제들은 또는 사태는 이 말이고요. 세계는 다른 말로 실제입니다. 실제에 대한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세계라고 하면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는 바로 그림이 되는 거죠. A와 B가 정확히 딱 1대1로 매칭되는 이론이 전기 철학입니다. 이를테면 적이 있는 것은 개다라고 말하면 바로 적의 개인 것입니다. 엄격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 논리 철학 논고에는요, 여러 기호를
대표적으로 이 네 개의 기호를 썼는데요. 효율성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면 우리가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네 개의 기호, 논리학 기호인데 수학의 기호와 유사합니다. 여기 부분 집합 표시되는 거하고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죠. not, 이 물결 표시 똑같고요. 이렇게 기호를 썼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기호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책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비트겐슈타인 스스로가 이와 같은 기호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자신이 말하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말한 이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그 옆에 1953년에 철학적 탐구라는 책은요, 후기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이론이 사용 이론입니다. 언어는 1대1로 매칭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매칭된다고 그랬죠. 1대1로 매칭되는 이론. 근데 후기 이론 바뀌네요. 언어는 게임 혹은 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규칙은 더 이상 보편적 법칙이 아니다. 가족 유사성을 지닐 뿐 공통 요소는 없다. 수능 지문에 나온 웨이츠와 디키의 예술론에 이와 같은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1대1로 매칭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를테면 우리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초기에는 이게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중기에 사랑해라는 말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묻지 말아라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헤어질 때 사랑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죠. 이렇게 동일한 언어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말 같은 경우는 고맥락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어머니께 추석에 내려갈까요? 했을 때 어머님이 추석에 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진짜 추석에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룬 책이 철학적 탐구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세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풍부하면 내 세계를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부실하면 나의 사고력이 미천하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word create world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휘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논리, 철학, 논고로 대표되는 비트겐슈타인 전개는요. 형식 논리학을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기호 논리학이거든요. 이때에는 인공 언어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 가지 기호를 썼어요. 이때는 엄격한 함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논리적 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오류도 용납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겐슈타인 후기는요. 비형식 논리학입니다. 일상적인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칙이라기보다는 게임의 규칙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가 여러 있잖아요. 그 운동 경기에 규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없는 거죠.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유사성을 지닐 뿐이지 공통 요소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술에 영향을 끼쳤다.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4문단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인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은 경험 가능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은요, 전기 철학을 대표하는데 비낙파의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논리 실증주의는 20세기 현대 철학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 철학 논고가 20세기 현대 철학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그랬죠. 여러분, 애매하다와 모호하다의 뜻이 다르죠. 애매한 것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를 때 우리가 애매하다고 하는 거고요.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흐릿한 것, 뚜렷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논란이 발생했으니까 애매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매하지 않게 쓰려면 분석하고 비판해서 명료화하면 되겠네요. 언어를. 우리 이런 철학을 언어 철학, 분석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과제, 목적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1953년에 철학적 탐구라는 책은 후기 철학인데 지금 이 제시문은 전기 철학,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는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기억이 모형이고 니은은 사건이죠. 이 모형 속에 있는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이 사건 속에 있는 사고 당시의 자동차와 사고 당시의 사람의 각기 대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x로 하고 이것을 y라고 하면 fx는 y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그 세 사람의 그 철학자들이 모두 수학자이면서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이요. 그러니까 함수 관계를 이용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함수 관계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프레게로부터 영향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프레게 정리했죠. 읽어볼게요.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언어도 세계와 함수 관계를 갖는다. 모형과 사건이 함수 관계를 갖듯이 유추가 쓰였네요. 언어도 세계와 함수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이겠죠.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모형과 사건이, 그렇죠? 모형과 사건이 대응하는 것처럼 언어와 세계도 대응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는 같은 말이죠. 앞하고 뒷문장이요.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라고 말만 바꿨고요. 그 다음에 명제는 논리적 그림이다 라고 말만 바꾸고 있거든요. 이어지는 문단에서요. 여기 보시면 언어가 집합이라면 명제들은 원소가 되는 것이죠. 세계는 사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세계, 명제와 사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네요.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바로 앞문단에서 우리가 말만 바꿨다 그랬죠. 같은 말이다. 근데 이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가능세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능에서 한번 출제되었죠. 가능세계. 그러니까 사태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했으니까 사태는 바로 가능세계다라는 말이에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이라는 말이죠.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여기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제를 논리적 그림으로 우리 앞에 말만 바꿨다 그랬죠. 이 문단 끝에서 정리했잖아요. 그림으로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사실 다른 말로 현실이 되면 그 말이죠. 현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현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된다 이거죠.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낮 현실이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것은 그 명제는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했으니까 목적이네요. 그 명제가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죠. 여러분 실제하는 대상은 현실과 낮 현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낮 현실이 모두 실제하는 대상, 다른 말로 사태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네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 같은 말이에요. 앞에 빼도 되는데 그냥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죠. 뭐뭐 해야 하며 그랬으니까 이것은 요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현실이 되면 참이고 not 현실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사태는, 경험은 둘로 나뉘는 것이죠. 이 사태를 다른 말로 가능세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이길 수 있는 1400만 가지의 가능 세계가 있죠. 그 중에 이기는 거,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은 하나고, 나머지 1400만은 not 현실,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이면 참이고, not 현실이면 거짓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계속 실제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요.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랬죠.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 not 경험이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경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면 그건 의미 있는 명제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면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이해했죠?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밖에 있는 이 말이죠.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 이론, 여기 제시문인 이 그림 이론도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의 관계를 다루니까 이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A와 B의 관계니까. B 안에 있을 수 없다. 이게 4번 문제예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답변 안 하는 것이죠. 노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논리 철학 논고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했습니다. 1번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2번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게 원인이고 결과, 인과로 되어 있네요.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태는 모든 가능 세계를 뜻하는 거였죠.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계, 이게 사실이잖아요. 개념을 구별했습니다. 이 둘은 대소관계네요. 그럼 4번에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의미 있다고 말했죠. 마지막 문단에서. 그런데 이것을 참이라고 보았다. 이게 맞나요? 참이라고 이 말은 참이다 더하기 라고라는 말이죠. 여기 이다는 단정적 표현입니다. 단정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참일 수 있다고 이러면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문단 정리한 그림을 보면요. 참인 것은 사실과 대응되지 사태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 그림 보면요. 그러니까 답은 어떤 게 됩니까? 예, 4번이 됩니다.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하였다. 형이상학적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죠. 비판하였다 그랬는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철학 비판한 거 맞습니다. 2번입니다. 위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제시문에서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2번 보세요. 물은 일기압에서 90도씨에 끓는다 그랬습니다. 거짓이지만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5번 보세요. 선생님은 한평생 바람직한 삶을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삶은 윤리적 가치죠. 윤리적 가치는 경험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5번이네요. 3번입니다. 기역, 모형, 니은, 사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역, 언어 세계 그랬죠. 언어는 세계와 대응하죠. 그 다음 니은, 명제는 사태에 대응합니다. 기역, 니은 해당하고요. 디귿 보시면요. 논리적 그림 그랬죠. 여러분 논리적 그림은 아까 사태의 말만 바꾼 거라고 그랬어요. 사태에 대응되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단 정리한 그림 보면 논리적 그림은 사태, 다른 말로 논리적 가능성, 경험적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의미 있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귿 안 되고 리얼 보시면 형이상학적 주체 그랬죠. 형이상학적 주체는 형이상학적 대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주체 그리고 경험적 세계 그랬는데 이거와 경험적 세계는 대비되는 것이죠. 대응되는 게 아니고 대응되는 것은 이 보랏빛 논리적 그림과 경험적 세계가 대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기역과 니은입니다. 4번입니다. 위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기에서는요.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 그랬죠. 우리 논리 철학 논고에서는 기호를 많이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다리를 기호라고 보면 우리가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고차원적 사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다리를 던져버리듯 그랬죠. 우리가 후기 철학,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는 거의 기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요. 사다리를 던져버렸어요.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기호 활용, 기호를 활용한 거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랬죠.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는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얘기는 경험적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언어와 세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바로 뭘까요? 답이 이렇게 말한 이유. 왜 이렇게 엄밀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 다른 말로 집합,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어와 세계의 관계이므로
그쵸? 관계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죠. 1번 가는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 다른 말로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가는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 다른 말로 사실이라고 해도 되고 실체라고 해도 돼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했으면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을 말했다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사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사태, 경험적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가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도 거짓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4번 가는 경험적 세계, 다른 말로 사태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언어와 세계의 관계이므로. 그렇죠? 여러분 이 문단에서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구조는 동일하다라고 그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태냐 아니냐가 분류 기준이지 참이냐 아니냐가 분류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답 4번입니다. 5번에 가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해 관념적으로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요. 가는 논리철학 논고 이 책의 내용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다룬 것이죠. 그렇죠? 관념적으로 답한 게 아니고 비트겐슈타인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